네, 8월이라고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죠? 10월 13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유한타증권 손흥력지점 박진희 부장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장이 좀 올라서 그런가 오늘은 좀 혈색이 좋으세요. 아, 그래요?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비비크림을 좀 많이 발랐나 본데요. 아, 그래요? 근데 또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단지 그냥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일단 네. 시장 상황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안 좋게 보시죠. 저도 추석 때부터 시작해서 시장 계속 안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이제 올라가다가 빠질 때는 또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빠져야 될 것 같은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둘씩 나타나거든요. 올라갈 때는 막 호재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지만 또 하락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일단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이걸 오늘 한번 좀 같이 좀 예상을 좀 해보고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예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대응의 영역인데 그래도 미리 어느 정도 계산을 해놓고 있으면 대응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오늘 같이 좀 예비기를 해보실 건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중국의 홍다 이슈 이후에 뭐 비슷한 또 부동산 회사가 또 이제 뭐 이자 지급 못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이제 FOMC 의사록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어떻게 얘기 나오는지 좀 봐야 되는 부분들도 또 있고 또 오늘 밤에 이제 9월달 CPI 네, 발표되는 거인데 이게 또 잘 나오거나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또 다시 불거질 수 있겠고요. 사실 뭐 지금 유가도 뭐 80불대 넘어가고, 그렇죠. 네, 뭐 각종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뭐 아직까지 해결된 건 없어요. 뭐 다만 요새 살짝 나온 거는 뭐 중국이 뭐 석탄 그걸 갖다가 이제 채굴 좀 허용한다. 근데 뭐 홍수나고 난리 나서 못한다. 그러니까 막, 그 네. 많이 나오는 지역이 그 홍수 때문에 지금 작업하기가 어렵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다가 또 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또 에너지난과 관련되어 있어서 뭐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또 물가 불안들이 다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화폐 가치 떨어지는 현상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 상태고 유동성은 더 늘어난다라는 증거는 없고 계속 더 줄일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의 압박 요인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중국도 미국도 뭐 하나 해결된 건 없는 상태인데 국내 증시로만 따진다라면은 이제 낙폭과에 따른 이제 종목별, 뭐 섹터별로 이제 뭐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온 장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바닥인가봐라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이제 반등이 시작되나 저점 매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런 구간은 좀 아직은 아니다.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뭐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금 쫓아가기는 사실 조금 잘못 잡으면 불안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지난번에 2,900 깨졌을 때는 아마 한 일시적으로는 좀 저점 매수 기회가 일정 부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저점 매수한 거를 일단 한번 잘 팔아야 되는 타이밍을 모색해야 되는 시기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상승장이라고 해서 다 주식이 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상승장이 그냥 이렇게 가지도 않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식이잖아요. 하락장도 마찬가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고 지금 반등하는 타이밍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반등이 요만큼일지 이만큼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락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사고 안 팔고 이런 건 팔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급락장에서 오히려 컨텐츠 같은 경우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때문에 상당히 좀 강했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이번에 한번 급락을 했을 때 2,900 깨졌을 때 그때 자동차 주식들이 바닥을 찍고 나서는 그 뒤에 흔들릴 때도 절대 빠지지 않았거든요. 이렇다시피 종목별로 섹터별로 타이밍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 그래서 하락장이라고 해서 마냥 다 안 좋고 상승장이라고 해서 마냥 다 좋은 거가 아닌 것처럼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주도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이거를 물을 타서 빠져나와야 될지 아니면은 물 못하고 그냥 반등했을 때 비중만 줄이고 나와야 될지 이런 걸 계속 좀 고민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일단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 방향성을 못 잡았다. 불확실성이 아직 그대로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추세를 확실하게 전환할 수 없고 추세 전환을 확인이라기보다 완벽하게 하락장이 멈췄다라고 보려면은 적어도 3,100대 이상은 올라가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바닥에 대한 신뢰감 이런 부분을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기관들이 조금 매수를 좀 해줬다. 특히 그 가운데 보니까 이제 연기금이 좀 있더라. 네.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의미가 좀 있을까요? 뭐 연기금 정말 코딱지만큼 산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사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많이 샀죠. 이쪽은 좀 뭐 공매도도 많이 하고 쇼커버도 많이 하고 매도도 뭐 빨리빨리 하고 매수도 빨리빨리 하고 해서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내일 또 옵션 만기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좀 선물 쪽에서 리딩이 있었잖아요. 선물 상당히 좀 많이 사고 또 그로 인해서 좀 프로그레스성 매수세가 좀 기관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면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내일 또 만기 지나봐야 알겠고 사실 이게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오늘 좀 장중에 중국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시장에 조금 힘이 됐던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연기금의 매수는 사실 좀 손을 좀 이렇게 빨리 잘 뒤집는 것 같아요. 연기금도. 근데 연기금도 지난번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수익 난 건 매도하고 또 새롭게 사야 될 건 또 계속 사 들어가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산다고 해서 시장이 좋은 건 아니고 연기금이 뭘 사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일시적이라도 일단 맨날 떨어지기만 하다가 오르니까 그래도 일단 좀 기분은 좀 안심이 되는데. 그러게요. 예. 일단 오늘 특징적인 어떤 그 섹터를 보면은 유가와 관련해서 이제 정유주, 그다음에 원전주가 이렇게 좀 들썩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은 정말 유가가 80불 넘어가고 뭐 중국이랑 막 이런데 전기가 뭐 안 들어올 정도라고 막 이런 그렇지. 인터넷 기사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 탄소 중립 이쪽을 계속 강화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뒤따라오는 나비 효과 같은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못 캐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난들이 생기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럼 뭐 중간에 이렇게 계속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서 이 일정 부분에 좀 트러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트러블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트러블일지, 정말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생길 정도의 트러블일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라는 거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 가격이 5배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간대잖아요. 그래서 더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시진핑 한마디에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중국은 사실 사막이 넓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막을 기반으로 해서 태양광과 이제 풍력을 더 이제 설치하라는 이제 시 주석의 말 때문에 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또 우리나라도 비슷한 종목들이 뭐 최근에 조금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 부족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했던 상황인데 뭐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려다 보니 다시 옛날로 복귀해서 화석연료를 쓰는 것보다는 새롭게 신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 쪽들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생각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지난번에 좀 사담으로 그랬었네. 전기차를 타야 되는데 전기는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만들어서 나오지? 어떻게 탈까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뭐 마크롱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늦었지만 빠르게 가야 된다. 이러면서 2030년 정도 이제 탄소 중립을 뭐 목표로 해가지고서 이제 여기로 이것저것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전,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 쪽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 기타 등등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다 급등을 좀 많이 한 케이스고요. 최근에 뭐 풍력이나 태양광도 시주석의 말을 좀 따라서 움직였던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부수적으로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 섹터주들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원자재 관련주들도 요새 엄청나게 올랐어요. 뭐 오늘 보면 최근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점 나오고 있듯이 그게 따라가면서 비철금속류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 외에도 뭐 최근에 뭐 동박업체들도 많이 강했었습니다만 구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이게 모든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는데 근데 그런 부분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 기업들이 좋을 수는 있는데 결국은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 비싼 가격에 소비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또 지금 인플레이션 하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구매력이 떨어진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려를 해보면 뒤끝이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여기까지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딱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에너지가 부족해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아직 생각하기 싫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게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 수요단에서도 필요하고 공급 자체에서 딸려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그 에너지 관련주들 뭐 특징적인 게 있다고 하면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주실 네, 수 네. 있을까요? 오늘 뭐 에너지 관련주들 보면 이제 원전주들 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차 전지 소재주들 하고 이제 뭐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 좀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요. 한번 좀 볼까요? 뭐 근데 이게 화면이 좀 많이 바뀌어. 뭐 그냥 나온 김에 보면은 근데 그 전에 오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 저- 지수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그 외국인들 오늘 아까 보니까 꽤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선물을. 네, 그러면 그 외국인이 많이 포지션이 샀죠. 내일 좀 좋은 게 아닌가요? 좀 상승 쪽으로 가지 않나? 뭐, 그것보다도 뭐 외국인들은 뭐 선물 이제 매매를 많이 하면서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선물을 좀 많이 매수를 했어요. 지금 제가 이거 약간 옮겨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이시죠? 네, 좀 제가 약간 좀 확대를 해 볼까요? 네. 많이 매수가 됐잖아요. 이게 요거 매수하면 이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매수를 시키면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 쪽에서 현물이랑 선물 간의 이게 격차를 메우기 위한 주식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차익 매수가 들어오니까 좀 기관이 좀 많이 들어온 상태인데 뭐 일단 이 부분은 보시면 오늘 보시면 이제 콜옵션도 많이 샀지만 풋옵션도 같이 많이 사잖아요. 양매수잖아요, 지금. 네. 풋옵션, 콜옵션. 그러니까 일정 부분 좀 변동성의 배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단순히 이게 오늘 하루만 제가 봐서 그런 거지 뭐 과거 이력을 제가 다 안 봤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보면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옵션은 뭐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옵션은 상당히 좀 고난도잖아요. 왜냐하면은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배팅하는 게 선물이고, 그죠? 옵션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중에서 그 방향성에서도 분할이 세 분화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서도 또 매도 매수세가 있거든요. 콜이라는 거에 대한 매도 매수가 있고 풋이라는 거에 또 매도 매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옵션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근데 사실 또 이게 또 해보면 또 짜릿함도 있죠. 뭐 하루에 막 몇십 백씩 수익이 나니까. 아니 땄을 때 짜릿하지. 그쵸. 그래가지고 잃으니까 그렇죠. 패가 망신하지.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데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뭐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내일 뭐 큰 수급적인 뭐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일단 현재까지는 중론인데요. 일정 부분 좀 매도가 살짝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커버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렇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해랑 심천이 오늘 돌아서면서 전체 화면으로 보죠. 네,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심천 쪽에서 움직인 종목들 거의 대부분 이쪽도 다 우리나라랑 올라간 종목들이 다 비슷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 거의 비슷하게 좀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홍콩은 오늘 태풍 와가지고 쉬는 바람에 국내 투자자들이 후강통 통해서 중국을 매매할 수는 없었는데 일단은 다행히도 올라온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도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봤는데 나스닥 선물은 절대로 돌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기는 그랬는데 일단 지금 시장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좀 나왔고 그냥 단순히 한번 저희 코스피 보신다라면 저희 예전에 이제 그려놨었던 거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게 줄여놓고 보면요. 이게 그냥 느낌만 이렇게 보세요. 이게 위로 갈 그림이겠어요? 아래로 갈 그림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여기서도 그때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못 올라가면은 3,100, 3,150 못 올라가면 분명히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아직도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말하는 거 중에서 이게 그 헤드 앤 숄더라고 있잖아요. 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가운데 머리 뭐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짧게 보면은 이게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왼쪽, 머리, 오른쪽. 그죠? 왼쪽, 머리, 오른쪽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한데 그걸 또 약간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제 이게 이쪽이 왼쪽 어깨고 이쪽이 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에 리바운딩이 세게 있으면서 오른쪽 어깨가 형성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그림에서 보면 이쪽이 어깨고 여기가 머리고
그다음에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어깨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묶어서 사람이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매듭에 묶인 지점이 어떤 거죠? 결론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랑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나타난 뭐 부채 한도 상향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돌아서려면은 그렇게 불거졌던 악재들이 뭔가 수습을 해나가는 일련의 행위들이 나타날 때 시장은 반등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 뿐이고 그런 일련의 중국이나 미국에서 불거졌던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제어가 될 때,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제어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공급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수요에 대해서 많이 딸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뭔가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오펙은 이번에 증산 안 한다고 그랬고, 그렇지. 네. 그다음에 근데 중국이 뭐 호주 석탄 수입 안 하다가 조금 수입하고 조금 캐려고 하는 징조가 보였고, 인도도 이제 석탄을 많이 캐는데 지네 나라 쓰기도 뭐 부족하다는 둥 이렇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 유럽에 조금 공급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살짝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죠, 아직.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부채 한도 협상 시한을 늘려는 놨는데 그 안에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다음에 예산안 같은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의 실마리가 하나씩 보여지면서 시장은 변화하는 건데요.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면 이게 옛날에는 참 색깔이 진했었는데 지금 좀 많이 흐려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제 눈이 오늘 안 좋은 건지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60일선은 우하향을 하고 있고요. 21선도 우하향을 하고 있고요. 10일선도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5일선이네요. 네. 네, 5일선도. 결론적으로는 그럼 차트는 지금 뭐죠? 역배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보통 말하는 다만 급락에 따른 이격 과다로 인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 수준이라는 거죠.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비탄 케이스 여기 음봉 있죠. 여기도 이게 음봉이잖아요. 큰 거. 네네. 제가 그랬죠. 이 음봉이 되게 컸는데 이 음봉 안에서는 백날 움직여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뭐 음봉, 양봉, 음봉, 양봉이지만 이 음봉 안에서는 백날 움직여봐야 소용이 없다. 이 장대 음봉을 벗어나는 의미 있는 양봉과 거래량이 실려 주어야지만 일정 부분 좀 바닥 신호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뭐 신뢰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음봉 보시면은 거의 한 2000, 여기 고점 볼까요? 이 고점이 지금 2993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 3000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고점이 3000. 여기 저점은 뭐 보시다시피 2908 정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위아래가 지금 보시면 일봉으로 따졌을 때 거의 뭐 100포인트 가량이 된 정도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딱히 의미가 없다. 다만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바닥은 살짝 느낌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제 생각만 단순히 말씀드리면 3050에서 최대한 3080 사이 정도에서는 내 매물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종목들 내지는 저가에서 매수하신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을 조금 하고서 아니면 비중을 줄여놓고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하는 투자 대응이 앞으로 필요하다. 중기 추세는 꺾였잖아요. 그렇죠. 네, 60일선 꺾여 있고 지금 20일선 꺾여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다 풀려가지고 꺾여서 모아지는데 시가 엄청 오래 걸려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이평선들 하락하고 있는 걸 빨리 돌리는 길은 주가가 급등하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좁혀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주가가 급등하려면 뭔가 해결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연말까지는 국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악재밖에 없잖아요. 뭐 양도세 때문에 물량 내놓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예전에 제가 시장 좀 안 좋게 보면서 봤을 때 이제 그 CFD 계좌 레버리지 줄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들 이제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고려해가지고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수급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궁극적으로 좋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제 환경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 엄청 높죠. 주가는 엄청 빠졌죠.
대표님이 이제 외국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좀 싼가? 이러고. 그럼요. 싼 게 또 싼 큰 데다가 매력인 거지. 싼 데다가 환율까지 높아요. 내가 과거에 100달러로 살 수 있는 금액과 지금의 100달러로 살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확 커져 버렸잖아요. 주가까지 빠져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됐으나 외국인이 자신 있게 배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달러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그런 악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해소 과정이 있어야 또 유동성의 쪼임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뭐 어느 정도 기대감, 금리 인상이 일정 부분 기존의 예정대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만 좀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좀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고요. 제가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안 좋다라기보다는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게 저희가 그냥 보통 차트로만 봤을 때는 여기가 저점이라서 요 부분에서 지금 1차적으로 좀 지지가 나와서 지난번에도 2800 제가 한 70대? 네, 맞죠? 2870대, 최대 2850대 정도 가면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그 부분 언저리까지 갔었나요? 지금 보시면은 최대 2900까지는 왔었네요. 2900선 정도. 그래서 지난번에 2900 깼었죠, 한번. 그죠? 그렇죠. 잠깐 네. 일시적으로. 네. 근데 이 차트가 왜 그렇게 안 나올까요? 희한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지금 봉이 맞을 텐데. 그죠? 왜 2901로 찍히는 거죠? 뭐 하여튼 이게 뭔가 좀 수정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2900 깨졌었어요. 그죠? 저희? 알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보신다라면은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은 멀고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 반등이고 3000,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면 3050 정도, 고기 정도까지가 단기적으로는 좀 최대 반등 포인트 뭐 요 정도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많이 빠지면 샀다, 조금 오르면 그냥 다시 팔고 뭐 요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지금 그런 트레이딩 구간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일정 부분 지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그 자동차주가 흐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고 그래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 분위기 한번 흐름을 좀 읽어봐 주시죠. 네, 자동차 부분은 최근에 제일 먼저 바닥을 찍었고요. 제가 예전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자동차는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줄어들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가 조금씩 풀릴 수 있다는 희망을 보면은 분명히 오른다, 많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어느 정도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 요 이슈 하나 가지고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가고, 자동차 부품주 가고, 오늘 타이어도 가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전기차 중국에서 이제 뭐 현대차가 잘 팔리는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뭐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비중 있게 팔리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뭐 오늘 2차 전지들까지도 강하게 좀 움직였고 다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자동차에 묶여 있는 섹터예요.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물론 3분기 실적은 안 좋은 거죠. 다 알잖아요. 뭐 조업도 많이 못했고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좀 미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인데 좀만 있으면 좋아질 수 있는 쪽들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도 3분기 안 좋았지만 4분기 뭐 최근에 나온 뭐 기사들 보시면 이제 4분기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서 폭발적인 이제 구매력과 매출 뭐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현대차가 만약에 특근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좀 좋게 보는 그런 뉴스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번 바닥은 특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한 뷰가 상당히 낮아졌잖아요. 내년도 전망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공급 과잉 현상. 이 부분은 뭐 예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때문에 제품을 못 만들어서 사실 수요도 많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먼저 앞서갔다라는 거죠. 반도체 쪽은. 그래서 수요가 돌아오기 전에 공급이 앞서간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내년에 이제 메모리 쪽. 그렇다고 비메모리가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못 팔 정도고. 그래서 비메모리 시장은 상당히 좀 좋은 편인데 이제 메모리 쪽, D램 쪽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쪽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 그럼 다른 쪽에서 지수 견인력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니
결국은 그게 또 자동차 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드 코로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위드 코로나인데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주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도 좀 역설적인 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구매력이 올라갈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그것까지는 안 봐요. 그냥 위드 코로나만 봐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줄어들면 분명히 돌아다닌다, 쓴다, 이런 쪽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요즘은 같아요. 좀 생각을 단순하게 해야지 오히려 시장에 대응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너무 깊이 알면 못 사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합리적으로 보면 이거 살 구간이 아니거든. 근데 오늘도 좀 뜨거운 모습이었죠. 엄청났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대주전자랑 이제 LNF 같은 경우가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전환사채이긴 합니다만은 투자를 받으면서 요 부분으로 인해서 또 폭발적으로 좀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좀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오고 움직이니까 아침에 빠지는 종목들까지도 막 다 따라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쥐고 있는 이 주도권이 쉽게 꺾이지를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맨정신에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 보면은 힘들거든요, 진짜로. 그렇지. 네, 그래서 오늘 제 친구가 저한테 좀 황당한 질문을 해서 내가 그 친구는 상당히 유학도 갔다 오고 엘리트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일진 머티리얼즈가 뭐 하는 회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주식하는 사람 맞냐?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황당해가지고 그런데 저한테 이러는 거야. 나 그래도 수익률 좋아 이러는 거예요. 뭐 오늘 나노신 소재로 뭐 급등을 먹었다고 막 이러면서 내가 그래서 아, 그치. 그래야지 요새는 주식이 좀 되는 시장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깊이 알면 많이 다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은 보니까. 네. 그래도 공부는 해야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냥 알고 제대로 공부해서 사는 건 당연히 맞죠. 근데 저희처럼 이제 분석을 해보고 뭐 해보면은 다 엄청나게 비싸고 밸류를 다 땡겨서 올랐다고 생각하니 선뜻 손이 안 나가지만 그래도 2차 전지는 갈 거야.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 간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점점 더 성장할 거야.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동차가 밖에 전기차가 절반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믿고 계속 좋아 하고 강하게 가셨던 분들은 수익률이 엄청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랄까 조심스러워도 안 되는 부분이 또 주식이고요. 너무 또 강경하게 가도 안 되는 부분이 또 주식인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도 맨날 10만 전자 부르짖을 때가 언제예요? 그렇지. 지금 6만 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확신을 가지면 그게 좀 독이 되는 게 주식시장이긴 한데 뭐 이런 쏠림 현상이 유지되는 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친구처럼 그렇게 투자하는 게 또 의외의 수익률을 많이 주는 구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2차 전지, 뭐 자동차, 부품주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LG전자하고 이노텍 같은 경우는 둘이 나란히 아주 강한 약세를 보였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이 두 기업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봐 주시죠. LG전자. 네. LG전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물렸어요. 그럼요. 예, 애플카 LG전자. 이슈로 네, 해가지고 기대감 확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때 그 가격에서부터 따진다라면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LG전자는. 근데 뭐 LG전자도 어떻게 보면 지금 2차 전지 이슈에 물려 있는 거잖아요. LG화학이랑 이제 합쳐서 이제 GM에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GM에서는 뭐 한 2.3조를 받기로 했다. 뭐 LG에서는 뭐 1.4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간극은 뭐 새로 이제 만든 차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출시된 차에 대해서는 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수준으로 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한 8천억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걸 이제 계속 이제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제 계속 이제 추가로 이제 장부에다가 이제 충당금을 쌓아놓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전자가 실적이 이제 쇼크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맺은 상태인데 뭐 다른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장부에 계산해 놨으니까 불확실성 없어. 괜찮아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지는 좀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 반대로 또 오늘 이노텍 같은 경우는 또 애플이 반도체가 없어서 핸드폰을 아이폰 13을 1000만 대는 못 만들 것 같다. 그러니까 막 LG노텍 막 급락을 거기에 했었어요. 납품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또 실적이 줄 수밖에 네, 없고. 그런데 뭐 나중에는 좀 많이 올랐어요. 한 장중에 한 10,000원 정도 넘게 빠졌었는데 종가에는 한 2,500원? 이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좀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실적 시즌이 이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IT하고 바이오가 안 좋잖아요. 환율 때문에도 그렇고 금리 흐름 때문에도 그렇고 성장주 섹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실적 미스까지 나와버리니까 더 급락이 나왔고, 반대로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엄청 잘 나와가지고 뭐 관련되어 있는 작은 철강 회사들까지도 막판에 다 급등했거든요. 근데 LG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한번 차트로 한번 봐드릴게요. LG전자는 이제 뭐 프리미엄 가전 이런 거보다 전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전장이 LG전자 일단 뭐 가전은 그냥 믿고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LG전자도 지금 LG전자도 보시면 상당히 이게 1월달에 고점을 찍은 뒤부터는 계속 빠진 거죠. 현대차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LG전자는 이렇게 가다가 빠진 거고, 현대차는 그냥 계속 쭉 내려갔던 거고. 그러니까 LG전자는 사실 여기 구간 지난 8월달까지는 누가 보면 그렇게 큰 하자는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8월달까지는 이제 이 박스권이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어드렸던 이 박스권에서 움직였었고, 이 박스권 중단부를 넘나들고 있었단 말이죠. 뭔가 방향성 타진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애플카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있었었는데, 지행 관련 이슈가 다시 또 강하게 실적에 압박감을 주면서 하락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주가가 이게 중심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LG전자는 앞으로도 16만 원이 이제 최대 변화의 변곡점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주던 가격대가 깨졌잖아요. 이게 한 14만 원 정도 되는데요. LG전자는 나중에 반등을 하더라도 14만 원에서 막힌다라는 생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전략적으로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바닥선은 좀 나와 있죠. 마찬가지죠. 이 음봉의 테두리 안에서 아직 벗어나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봉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시점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계속 저점이 맞춰지는 부분이 적어도 12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최저점이 11만 9천 원이니까 적어도 LG전자는 12만 원은 커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12만 원이 또 깨지면 이거 좀 뭔가 더 추가적인 하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는 게 좀 맞겠습니다. 반대로 계속 못 넘던 가격이 12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럼 12만 5천 원을 넘어가면 기술적 반등은 여기 갭 하락한 요 부분까지 1차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그럼 갭 하락한 가격대가 얼마냐 하면은 13만 2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종가 대비해서 한 10,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LG전자한테는 있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다 역배열이잖아요. 그렇죠. 이격 과다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이 이격 과다한 것들을 주섬 챙겨가지고서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현재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속상해하시고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LG전자는 실적으로 다시 보여줘야 되는데, 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가전 부분은 깔고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장 쪽에서 뭔가 좀 확실한, 뭐 LG 마그나 그때 출범했잖아요. 거기서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좀 돋보여준다라면은 전환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14만 원을 분명히 넘어서야 되고, 14만 원대 안착하지 못하면 그냥 기술적 반등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 혹여 모르겠어요. 여기서 혹시라도 한 번 더 출렁거리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11만 원대 한 중반 정도? 그 정도면 한번 단기적으로는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12만 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유지하시고, 리바운딩은 13만 2천 원 정도까지 1차적인 목표, 정말로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더 올라가면 14만 원 부근에서는 한번 잘라줬다가 다시 조정폭을 보시고 재접근하시는 전략을 쓰는 게 LG전자한테는 필요하겠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보면은 안 좋잖아요. 연기금이 이제 계속 판단 말이에요. 그동안 계속 팔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고, 이것도 보시면은 이게 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매수하고 오늘 매도한 외국인일 건데, 기본적으로 연기금은 지금 현재 선호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수급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린 전략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대 14만, 중간에 13만 2천 원 정도, 이 정도 타이트하게 목표가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하시고, 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래 나는 뭐 10,000원이라도 뭐 수익 낼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말리지는 않겠는데, 쉽게 강하게 돌리기는 어렵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노텍도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오늘 좀 대형주 중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그랬다가 또 나중에 올라오긴 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역시 전장에서 중요합니다. LG전자 잘 나가야 이노텍도 잘 나가거든요. 예, 카메라 모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차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전기차와 자율차 이런 쪽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뭐 애플이랑도 계속 이제 이슈가 있는데, 애플이 뭐 1,000만 대 정도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해서 반도체 때문에 뭐 물량이 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충격을 먹었는데,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지금 반도체거든요, 지금. 근데 그 사건의 발단의 진짜 발단은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의 악재를 다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LG이노텍도 이렇게만 보면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봤어요. 아이고, 이렇게 터치가 안 되네요. 이렇게 보면 일단은 좀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이어졌었잖아요. 그렇죠. 네, 쭉 이제 추세는 이어졌었는데 이 추세 리듬이 21만 원이 깨지면서 네, 급전직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헤드앤숄더가 이제 형성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삼봉이 된 거잖아요. 고점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다르지만 삼봉이 한 24만 원 부근에서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이 삼봉이 24만 원 부근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LG이노텍도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지선을 그려보면 이게 큰 그림에서, 이게 주식은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그림을 그려보면 느낌 빡 오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2010년도 때 고점이잖아요. 여기도 돌파하면서 갔었잖아요. 내려왔었긴 하지만 이게 의미 있는 지지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에서 지지력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뭐 그런 급락 때문에 다시 올라왔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LG이노텍도 60일선 꺾여 있고 21선 꺾여 있고 다 꺾여 있는 상태라서 이 이평선들을 강하게 돌파해 줄 만한 뭔가 원동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역시 LG이노텍도 21만 원에서 막힌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단기 대응을 해 주시고요.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뭐 한 18만 원 이탈하면, 네, 혹시 18만 원 이탈하면 뭐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도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뭐 속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 저점인 18만 1,000원이죠. 아까 많이 빠졌었어요. 진짜 제가 지금 말한 18만 원이 그 정도 되는데 요게 마지노선이 되겠고요. 요거 깨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은 뭐 일정 부분 단기 기회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이지 쥐고 장기로 갈 거야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21만 원 정도를 타겟 목표로 하는 부분, 외국인 기관 수급 다 안 좋죠. 수급적인 부분도 부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야 참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차트 그림만 가지고는 그렇게 참 쉬워 보이진 않네요. 제가 전 종목을 거의 다 보는데 다 모양이 별로 안 좋아요. 좋은 종목이 이제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습니다만 엔터나 컨텐츠 쪽들이 그나마 좀 추세가 났고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이 추세가 제일 좋고 아직까지 전혀 훼손이 없었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워낙 장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터닝 시동을 걸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IT 쪽이랑 바이오 섹터 대형주들이 좀 최근에 모양이 좀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들고 있으신 분들은 하여튼 그 상황을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시고 좀 방망이를 짧게,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반등하면 좀 비중을 줄이는 방식.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박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분은 이제 하락장의 시작이다, 대세 하락에. 어떤 분은 역시 대세 강세, 그러니까 강세장 중에 조정 구간이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냥 지수로만 놓고 아까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인 거는 아직까지는 맞죠. 맞아요, 아직은. 네. 그것이 대세 하락이라고 말할 정도가 되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세 하락으로 가려면 경기의 방향성이 꺾여야 되겠죠. 경기 방향성이 꺾인다라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모두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이 경기 회복에 둔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 회복의 속도가 조금씩 이제 둔화되고 있는 거지
경기가 완전히 꺾여서 경기가 하강으로 진입하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 자체, 물론 사실은 코로나 터지고 안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돈을 엄청 풀었고 그 돈을 엄청 푸른 돈을 지금 걷어들이려고 하니까 시장이 엄마야 하고 놀란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 많은 돈들 풀었는데 그걸 다시 또 쪼여들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라는 우려감 때문에 미리 많이 빠지는 거지. 이게 경착륙을 시키지 않고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의 연준이나 뭐 이제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유럽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 세 곳이죠. 그게 뭐 전체 경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쪽에서의 뭔가 대책이 나와 주어야 된다라는 점인데 그만큼 경기가 확 꺾여서 시장이 완전히 꺾이려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더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만 보면 그런 신호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거의.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물가가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그런 거잖아요. 다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경기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디플레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냥 단순히 제가 차트로만 놓고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진 상승 추세, 작년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진 상승 추세는 꺾였어요. 하지만 큰 그림에서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이렇게 여기 전 그어드렸잖아요. 이게 한 2,600 정도 되거든요. 이 2,600을 초강력으로 하회하지 않는다라면은 거기까지도 조정이다. 되게 우습기는 하죠. 조정이라 10%가 더 빠져야 그렇죠. 2,900선이니까 10%가 더 빠진다고 했을 때 이제 그것도 조정이에요. 그것도 조정이요. 추세가 바뀐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바뀌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완전히 하락장으로 접어들려면 2,600도 깨고 2,200, 300대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 리바운딩을 했는데 2,600을 못 넘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상태로서는 많이 아프겠죠. 만약에 여기서 2,600 가면은 엄청나게 아프죠. 말만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2,600도 끔찍한데 2,200까지 갔다가 온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추세가 완전히 하향으로 조정된다면.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맹점이 있고요. 그 부분을 다 믿으시라는 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가 완전히 꺾여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조정으로 보는 게 맞다. 근데 이 조정이 어느 정도 언제 어떻게 기간 조정으로 더 이어질지 단순히 지금 가격 조정으로 끝내고 되반등을 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생각은 있어요. 뭘까요? 많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 느낌. 그러니까 해도 그러니까 하여튼 힘이 많이 일으키는 했죠.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죠. 에너지가 많이 빠졌지. 네. 작년 생각해 보면 올 초까지만 해도 사실 밀리는 게 어려웠잖아요. 워낙 매수세가 확 맞아요. 들어오니까. 그런 매수세의 원동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로 봤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기업들의 실적들이 작년이 너무 안 좋아서 올해 좋아졌는데 내년에 그거를 더 뛰어넘을 만큼 대비적으로 봤을 때 좋아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고려해 본다라면은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작년 대비 올해 좋아졌던 것만큼 올해 대비 내년에 더 좋아질 거란 보장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봐도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으로 갈 수가 있고 그 기간 조정 하에서 종목 장세는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낙심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량주를 들고 있으면 분명히 언젠가는 다시 오를 수 있는. 그거는 맞는데 그 언젠가가 10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네.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는 것만도 일단은 지금은 큰 위안이 되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럴 수는 있죠. 그때가 대세 하락의 시초였나 봐요.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대세 하락으로 간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진 급등장에서의 조정 장세, 조정 구간이다. 그래서 그 조정은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2,600까지 열어놓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도 조정이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조정이 어떻게 보면 하락이죠.
그죠? 그렇죠. 말이 좋아 조정이지 하락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하고 계시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좋아질 개연성이 없는 거죠. 수급도 안 좋아. 뭐 여러 가지 기업 실적들도 내년에 기대치가 없어. 그다음에 지금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이미 주가가 너무너무 올랐어. 살 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또 지금 찾아보면 살 것도 되게 많아요. 자, 그 살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같이 얘기해 보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작년 생각하고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좀 맞아요. 우선적으로 하시자. 맞습니다. 이 정답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마무리를 한다니까 끝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일단 LG전자와 이노텍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그럼 지금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식이 무엇이냐. 일단 그거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네, 네.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지금 우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줄고 있다. 이런 네. 뉴스가 나오고 있죠. 네. 반가운 소식인데.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주와 관련해서 이게 좀 좋은 시그널로 네. 관련된 어떤 네. 섹터와 주식들의 네. 상승을 계속 이끌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거든요. 네. 제가 리오프닝주 먼저 들어가서 피를 많이 봤잖아요. 글쎄요. 예전에, 그죠? 줍줍한다고, 소비주 줍줍한다고 그러다가 스톱했다고 그때 전에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지. 맞아, 그죠? 맞아. 네. 네, 그때 좀 아팠어요. 그때 좀 아팠었는데, 호데실라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다시피 제가 좀 약간 남들보다 좀 먼저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리오프닝주라고 한다라면은 저희가 이제 가장 쉽게 말하는 게 이제 여행, 그다음에 항공, 카지노, 그죠? 면세점, 뭐 이랬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음식료 올라오고, 그다음에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 소비재가 있고 이제 필수 소비재가 있잖아요.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 게 필수 소비재고, 경기가 좋아지면 선택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경기 소비재, 선택 소비재인데, 선택 소비재, 경기 소비재의 최고봉이 자동차. 제일 비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소소하게 이제 경기 소비재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겠죠. 어차피 써야 되는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억눌렸던 부분들이 분출해야 되니까. 그리고 필수 소비재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마트나 뭐 편의점이나 음식료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수 소비재 쪽으로 이제 속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서 구매력이 떨어지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기업들의 제품이 안 팔릴 거야. 원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수익도 줄어들 거야. 그러니 시장이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 이래서 경기가 꺾인다라고 보는 게 하락을 보는 분들의 시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까지는 시장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일단 망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좋아질 거야.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카톡을 보면 카톡에 제가 예전에 노란풍선 여행사를 풀친이라고 그러잖아요. 플러스 친구가 그거 맺어놓은 게 있었는데 아까 점심 때 딱 봤는데 유럽 노선 여행 뭐 확정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딱 봤더니 터키, 스웨덴 아니 터키, 스위스, 스페인 뭐 이런 쪽도 뭐 7박 8일 뭐 이런 9박 며칠 막 이런데 89만 9천 원. 왜 이렇게 싸요? 그러니까 뭐 VIP 호텔에서 뭐 묵고 뭐 항공기 어쩌고저쩌고 좀 자세히 보려다가 제가 아직 백신을 다 아직 덜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만뒀는데 되게 싸죠. 그러게 유럽 그 기본에도 한 200 이상 하지 않았었나요? 좀 89만 9천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터키 끝까지 한번 일주. 보세요.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유 터키 일주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여행을 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제 여행에 대한 얘기가 네. 나오니까 슬슬.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상승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전보다도 여행사 주가들은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기대치가 그 만땅이거든요, 진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서 약간 오버슈팅으로 계속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고 항공주는 반대로 지금 1등이었었는데 실적도 완전 좋은데 못 가잖아요. 최근에 이제 항공주 막 달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살짝 걸린 게 이제 아시아나랑 이제 대한항공의 이게 그런 과점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합병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겠지만 노선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거기에다가 한 번 더 엎어진 게 환율인 거죠. 항공사들은 환율이 쥐약이에요. 왜냐? 비행기 리스를 하잖아요. 그럼 비용을 다 달러로 지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일단 취약입니다. 그래서 항공주들이 지금 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가가 올라와서 못 가는 거 아니야? 아휴, 유류 할증료 저희 비행기 탈 때마다 내잖아요. 그리고 항공 기름은 또 기본 다른 기름이랑 달라요. 저희가 쓰는 그 기름이랑 제트류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연결시키지 마시고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기타 등등 항공사들을 보실 때는 환율의 변화를 좀 이제는 앞으로 좀 보셔야 돼요. 달러 강세일 때가 그러니까 원화 강세일 때가 유리한 거죠. 그렇죠. 원화 강세일 때. 여행도 사실은 원화 강세일 때가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환율이 높으면 외국 나가서 돈 쓰러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행주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 환율 너무 높은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100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일단 나갈 수만 있다면 나간다라는 게 지금 더 마음이 앞서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항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 이런 부담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못 가는 거고 카지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어요. 뭐 GK라든지 뭐 파라다이스 마찬가지기는 한데 올라오고 있지만 이거는 또 나가선 될 게 아니라 들어와야 되는 문제잖아요. 카지노라는 거는. 근데 이제 기대치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바닥을 찍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점씩 좋아지는 부분들이 아마 카지노일 수 있을 것 같고 면세점 섹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호텔신라 초강세거든요. 호텔신라 초강세인데 이제 신세계나 롯데 같은 경우는 아직 덜 올라왔고 잘 못 올라가는 게 얘네들 백화점을 끼고 있단 말이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소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고 나오고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면은 결국 롯데쇼핑이나 신세계도 같이 호텔신라를 좀 따라갈 수 있는 구조 이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음식료 섹터주들이 코로나 최대 피해 주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식당들이 문을 제대로 못 열거나 영업을 잘못하고 시간 제한이 있고 특히 이제 술 주류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 쪽들이 대체로 지금 안 되잖아요. 뭐 주점도 그렇고 노래방도 그렇고 마찬가지로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되는데 사실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재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들도 최근에는 하반 경직이 확실하거든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빠지질 않아요. 요새는 이런 부분들도 결론적으로는 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위드 코로나에서 지금 가장 크게 부각되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최근에 보시면 이제 컨텐츠 쪽들 그다음에 이제 뭐 엔터주들 뭐 오프라인 공연을 한다. 그다음에 또 국내 콘텐츠가 뭐 오징어 게임 이후에 또 각광을 받고 그렇지. 넷플릭스향 그다음에 작품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는 회사들. 근데 거기도 또 단기간에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더 싸 보이는 쪽으로 지금 시장 이동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엔터 컨텐츠 섹터주들은 향후에 좀 조정을 잘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은 게 코로나 때문에 제작 환경이 좋지가 못했어요. 근데 이게 풀리게 되면은 제작 환경도 풀리고 그다음에 안 그래도 지금 오징어 게임 때문에 국내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들 특히 뭐 BTS가 거의 뭐 비틀즈급으로 지금 빌보드에서 6번 연속 1위잖아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국내 이제 아티스트들 이제 가수들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엔터 회사들도 결국은 또 이제 조정받고 나면 다시 나중에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다만 이제 컨텐츠 쪽들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제 가장 좋게 보는 게 이제 CJ ENM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제 넷플릭스가 있고 이제 국내에는 뭐 웨이브나 티빙이나 뭐 왓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OTT 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돈을 많이 투입해야 돼요. 넷플릭스처럼 돈이 엄청 많아서 투입을 해야지 좋은 콘텐츠를 건지는데 그렇죠. 지금 국내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시장 자체가 글로벌 하는 거하고 국내 시장에 한정 짓는 게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네, 맞아요. 예전에 보면은 뭐 TVN 뭐 이런 데서 이제 드라마 나오고 뭐 이런 걸 공급하는 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뭐 그 밑에 이제 CJ ENM 밑에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뭐 실정을 낼 때 보면은 드라마를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리포트를 쓰면은 뭐 이거 해도 망하지는 않아. 왜냐하면은 뭐 동남아시아에 판권 팔고 뭐 광고 수익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퉁 정도 돼 뭐 이런 식이라서 괜찮아 뭐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때랑은 또 지금 많이 달라서 컨텐츠 섹터주들을 보는 시선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보시면 뭐 덱스터라든지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게 다 컨텐츠에 다 따라붙는 그런 그렇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컨텐츠 만들어가는데 좀 파생되는 것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나 이제 영화 이런 거 이제 제작할 때 사실 이제 그 원천적으로 이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웹툰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원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 섹터주들 뭐 이제 드라마 제작사 그다음에 영화 배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이제 CJ, CGV 같이 뭐 제이콘텐트리 같이 이렇게 메가박스나 이제 가지고 있는 CGV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도 다 코로나 이후에는 수혜라고 봐요. 사실 CJ, CGV가 지금 3만 원대 부근에서 이제 옆으로 기고 있지만 코로나 위드 코로나 들어가면 극장에 상영만 하면 제가 볼 때 막 몰려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마스크 안 쓰면 이제 팝콘도 사 먹고 이것저것 사 먹고 저희가 뭐 그런 얘기도 계속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이 최악이지만 3, 4분기를 지나면서 내년에 실적이 점프업 할 수 있는 회사를 지금 사놔야 수익이 많이 나지 작년부터 점프업을 해서 올해 수익 많이 냈던 기업은 내년에 그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종목을 고르실 때는 올해 죽 썼는데 내년에 좋아질 기업을 골라야지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 놓는 게 전략적으로 11월, 12월 뭐 이렇게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실 이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발표하는 3분기 실적보다도 내년, 그러니까 올 4분기나 내년 상반기에 대한 그 전망이 어떠냐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 근데 좋은 거는 이거겠네.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아. 그래서 주가는 빠져. 근데 내년부터 좋아질 거야.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주식.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싸게 살 기회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싸잖아요.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내년에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맨날 실적 좋은데 못 가잖아요. 그렇죠. 내년이 지금 메모리 쪽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못 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은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가 움직이고 자동차 부품주가 왜 움직여? 3분기 실적 개판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움직이잖아요. 왜냐면 뭔가 좀 좋아질 수 있는 뭔가 트리거가 생겼잖아요. 코로나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조금씩 나온다고 하니 그렇지. 뭔가 희망이 생겼으니까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주시장은 항상 이번에는 제발 좀 자동차주들이 우리 저 주주 투자자분들 주린이분들을 배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그러게요. 상반기에 워낙 모든 증권사마다 다 좋을 것이다 주도주가 될 네, 것이다 자동차로 맞아요. 확 밀었다가 그죠. 의심을 안 했거든 저도 사실은 워낙 모든 곳에서 다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쇼티지 문제로 물론 그쵸. 그 상황이 있긴 했지만 하여튼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많이 물린 종목들이 뭐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다 그것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삼성전자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상속세 이슈 2조인가요? 그 얼마 그 뭐 네. 팔아야 된다. 네네. 이 물량이 사실 뭐 그 정도는 그 시총 규모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 일단 심리적으로 대주주가 판단하는 것 때문에 약간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그룹 전체가 좀 회사 기업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좀 하락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뉴스가 며칠 전에 떴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그날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었는데 그저께 떴나? 어저께 아침에 떴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상속세는 내야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으로 낼 건데 근데 저희가 초반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상속세를 내려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때 팔아서 내야지 더 들랜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뭐 주가가 시원치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기는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홍라의 여사라든지 이서진, 뭐 이서현, 이부진, 뭐 이재용 다 이렇게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저는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면 되게 안 좋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래 차라리 지금 안 좋을 때 물량 나와가지고 주가 바닥 찍으면 더 싸게 사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게 12조나 된단 말이에요. 12조 팔아요? 그렇대요. 2026년까지 매년. 매년. 네. 그러니까 매년 올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 합쳐서 이제 2조인데 이게 삼성생명 주식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S 요게 요번에 타격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SDS가. SDS가 지분이 다 제일 많이 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SDS가 타격을 제일 많이 받았고 뭐 전자야 뭐 받아주려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는 있잖아요. 그치, 시총이 크니까. 삼성생명도 마찬가지고 받아주려면 얼마든지 받아주는데 SDS가 워낙 좀 거래도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지분 나올 게 또 많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초토화가 된 상태죠.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물산이라든지 기타 등등들이 다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2026년까지 매년 2조씩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뒷골이 좀 약간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그 지분 보유를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네, 맞아요. 해결하지 않겠냐. 맞아요.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거든. 네, 맞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KB 국민은행에다가 이제 신탁을 걸면서 이제 뭐 물론 그 신탁 걸어놨는데 거기서 어떻게 처리할지 진짜 몰라요. 시장에다 던질지 블록딜로 넘길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모르긴 하지만 일단은 데미지는 먹었죠, 주가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그룹주들이 더 지금 많이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악재성 뉴스에 대한 해소 과정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에서 어떻게 해소하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여튼 참 그러한 것을 반대로 기대하셨던 분들, 그래서 뭐 그 말씀하신 그 삼성물산이라든가 그 뭐지? 그 뭐라 그래요? 그룹 SBI. 지주사, 지주사 이슈라든가 네, 이러저런 네. 것들로 오히려 더 갈 네. 거라고 믿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진짜 날벼락이죠. 그러니까 좀 삼성그룹주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좋을 때는 되게 좋은데 지나고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 시장이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의심을 하는 거지. 왜 팔까?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나? 그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내야 되는 거니까. 내야 되는 거니까.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연납하기로 그때 했으니까. 그렇지. 한 방에 다 내면 진짜 큰일 날 판인데 사실은 저희 초장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거 상속세 내려면 배당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렇지. 배당도 그 많이 배당금으로 받고. 낼 거야. 그래서 야 배당하면은 뭐 삼성전자, 삼성물산 쪽으로 배당 많이 뭐 주겠네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결을 하네요. 보니까. 네. 아무튼 근데 모르죠. 이게 뭐 내년에는 속사정이 있겠지. 네, 근데 그 속사정이 우리는 자꾸 불안하니까 근데 이제 떨어지는 거죠. 올해만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지. 너무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기는 한데 뭐 내년 내후년에는 뭐 주식을 팔아서 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세금을. 그러니까 그런 방안은 다시 또 뭐 삼성그룹에서 어떻게 모색을 하겠습니다만은 안 좋을 때 그냥 한 대 더 맞고 가자라는 심리일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 보면 왜냐면 우량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막 텔레그램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인증샷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삼성전자 1000 몇십 주인데 9만 6천 얼마인가 8천 얼마인가에 사셨더라고요. 완전 최고점에 샀네. 예,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저희가 뭐 몇 층에서 샀다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펜트하우스에서 샀다고 막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댓글에 놀리냐 막 이렇게 써있긴 했는데 암튼 간에 좀 삼성전자가 좀 지금 푸대접을 받고 있지만 또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우려만은 하지 마시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삼성전자 혹시라도 64,000원, 5,000원 오면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뭐 안 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 자체가 안 좋으면 또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뭐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뭐 배당 받으면서 뭐 안 그렇지. 되면은 뭐 손자한테 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음 편히 계시는 게 그러니까 우량주가 그 물론 중소형주 오를 때만큼 이렇게 못 오르는 어떤 그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그쵸. 있지만 이렇게 장이 힘들고 할 때 많이 빠지고 해도 든든한 거는 있어요 좀. 예? 그래도 좀 버텨주겠지. 그래도 나중에는 오르겠지. 버티면. 시간 대비하면은 뭐 수익률이 시간 훼손 가치가 좀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위안은 분명히 있긴 하죠. 사실은 뭐 LG화학도 10년 전에 막 뭐 40만 원대 갈 때 1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 나왔었었는데 그 뒤로 빠졌다가 한 20만 원대 왔다가 이번에 100만 원 찍은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참. 10년. 아니 그 전에 저희 우리 방송 출연하신 분도 SK 이노베이션 얘기를 하는데 한 6, 7년 전, 7, 8년 전인가 그때 뭐 거의 한 27만 원, 8만 원 뭐 이렇게 샀다고. 그 지금 그 가격이 왔어요. 아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10년만 기다리면 원금은 와요. 10년만. 네, 그 사이에 배당 받으면서 버티는 거죠. 그렇지. 배당만 받으면 네. 은행 이자 생각하면 그럼 배당 괜찮죠. 특히 뭐 SK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배당 좋고 이노베이션도 배당 좋고 삼성전자도 연 3. 몇 %는 배당 주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마음 편할 리는 없지만 편하진 않지. 네, 편할 리는 없지만 볼 때마다 계좌 볼 때마다 짜증나지. 그렇죠. 모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량주가 나한테 돈을 먹여줘야 우량주지. 맞아요. 우량주도 빠지면은 잡주라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이 힘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 우울증에 빠지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 내가 왜 주식을 시작했을까 막 후회하기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저도 살짝 그런 분들 공감 가요. 왜냐하면 오늘 같이 다 오르는데 내 거는 안 올라. 네, 내 주식만 희한하게 안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 더 화나죠. 다 빠질 때보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바닥선에서 스위칭을 한번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가망이 없는 건 버리고 많이 빠졌는데 올라갈 수 있는 빨리 리바운딩 할 수 있는 사실 리바운딩 빠질 때는 같이 빠지지만 올라올 때는 지수랑 연관이고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느 정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스위칭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스위칭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수는 분명히 지난번보다 올라왔는데 내 주식은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게 사실 좀 안타까울 수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섹터라는 게 다 돌고 돌기 때문에 기다리면 네, 언젠가 내 기다리면 순서가 오겠지. 자기 순서가 오긴 하죠. 근데 이제 그 기다림이 좀 생각보다 길어질 때 그게 좀 힘든 게 주식시장이긴 해요. 근데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시간. 시간? 뭐 물론 맞아요. 그리고 또 손절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손절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코로나가 끝나가는 거에 지금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지금 시세가 크게 나고 있는 것들은 에너지라는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위드 코로나, 그다음에 에너지 부족. 이렇게 두 개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르시면 현재까지는 이제 크게 실수하지 않는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좋은 인사이트로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봐 주신 우리 박진희 부장님,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에 계시죠. 전에 말씀하셨듯이 방송 보고 궁금한 거 있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그냥 전화하시면 네, 전화 오시면 저 다 설명드려요. 네, 해드릴 겁니다. 얘기하셨으니까 방송 중에. 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방송 보신 모든 분들, 예, 혹시라도 마음이 좀 허하신 분들, 네, 뭐 오늘이 다 끝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럼요. 주식이라는 거는 자리를 뜨고 완전히 일어났을 때 계좌 정리를 했을 때 돈을 잃었는지 벌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럼요. 그거는 확실하고요. 저는 뭐 IMF부터 봤으면 지금까지 상승 추세예요. IMF부터 시작했으면 하긴 그때보다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때는 지수가 거래소가 몇백 포인트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큰 상승 추세 안에 중간에 10년마다 한 번의 큰 출렁임이 있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세 하락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벌써 20 몇 년째 상승장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계속 상승장이 30년째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하여튼 또 다음 주 뵐 때까지 또 좋은 그 주식들 좀 스터디 좀 하셔가지고 예, 좀 네. 손실들을 많이 할 수 오늘 좀 있는. 좋은 종목들을 많이 준비해 오긴 했었는데 많이 말씀을 못 드렸네요. 아, 그래요? 전화 주시면 따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또 정말로 그러니까 또 찜찜하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좀 이거 바닥선인데 진짜 많이 빠졌는데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막 몇 개 차트들이 보이더라고요. 한 5분 안에 쫙 설명할 수 있어요? 싫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러니까 중요한 걸 먼저 앞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네요. 근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들이 좀 많이 보이니까 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기준. 주시고. 하나만. 그럼 하나만. 근데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기 그래요. 근데 아무튼 또 낙폭과대한 것들이 낙폭 과대주 가운데서 네. 괜찮은 게 근데 좀 보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쪽하고 네. 위드 코로나 쪽은 꼭 하나 담아야 된다. 조종 받을 때마다 담아서 끌고 가시고 아까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세는 뭐 에너지 유가가 꺾일 때까지는 일단 뭐 그쪽 부분으로 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준도 대형주 혹은 중소형주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아요? 전 반반이에요. 반반. 지금은 양쪽 다 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지수 견인력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는 중소형주대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면, 다만 이제 아주 개별주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 나왔으면 우리 박 부장님이 괜찮게 생각하시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가운데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현대차 가장 좋게 보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아를 더 많이 보던데. 네네네네, 맞아요. 기아도 괜찮아요. 근데 어저께부터 보니까 이제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덜 들잖아요. 그렇지. 가벼우면. 그래서 보면 이제 좀 바닥권에 있는 것 중에서는 뭐 명신산업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위아나 뭐 오토에버 많이 올라왔지만 조정받으면 다시 또 관심을 한번 갖고 보실 만은 하다 싶고, 그 외에 좀 저는 메타버스 관련주도, 메타버스 ETF가 출범했거든요. 네, 주가도 어마무지하게들 빠졌었거든요. 오늘 살짝 오르긴 했었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좀 관심
받을 만한 게 한두 개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좀 개별주니까 근데 다 아시는 종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무튼 뭐 한번 관심 있게 오늘 좀 많이 올랐다가 윗골이 살짝 달았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냥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네요. 아 그래요? 아 저는 그러니까 사실하는 게 아니라 자이언트 스택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신다는 거니까. 왜냐면 자이언트 스텝이 유상증자, 무상증자도 있기는 한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아시다시피 뭐 네이버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긍정적인 부분들도 향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워낙 주가 많이 빠져서 맥스2도 뭐 바닥이기는 한데요. 두 개 정도가 원래 주도주였었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 덱스터가 최근에 대장으로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그런 쪽들도 다 콘텐츠랑 연결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봐주시는 전략적인 부분들 좀 맞지 않을까 싶고 지주회사단에서는 저는 뭐 계속 SK는 계속 모아가기 전략. SK. 네, 그다음에 원전 쪽도 저는 장기 투자로. 네, 저는 원전 쪽도 계속 좋게 봐요. 네,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렇죠. 향후에 좀 조정이 들어오면은 원전 관련주 원전이면 효성중공업인가요? 저는 좀 두산중공업 두산. 네, 두산중공업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 근데 사실 오늘 한전 KPS, 한전 기술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전이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근데 그런 오른 거는 우리가 추격 매수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조정을 활용하셔요. 조정할 때. 네, 조정을 좀 활용하셔서 그러니까 원전은 단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장기로 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장기 종목과 장기 종목, 단기 종목을 좀 나눠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주 괜찮은 우리 스터디할 만한 좋은 주식들 좀 네,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좀 종목들을 많이 골라와서 시작할 때 우리 먼저 시작을 해요. 네, 우리 먼저. 같이 좀 공부할 수 있는 거를 좀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논리가 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게 이제 스터디가 네, 되고 어제까지는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우울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반짝했다고 이게 뭐 사람이 조울증 걸릴 것 같은 장세이기는 한데, 네. 저기 내일 또 빠지면은 또 우울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요. 제가 주가지수 연동형이에요 지금. 네, 연동형. 기분이 네, 네, 하여튼- 그렇긴 한데 아무튼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왜냐면 시장만 안정이 되면 그렇죠. 많이 보이는 것들이 생기니까 지금은 사실 긴가민가 할 수는 있기는 한데 다음 주에는 조금 한번 준비를 해와서 그 낙폭과대 이후에 뭔가 좀 시장을 따라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네. 전략적인. 끝부분에 갈수록 말에 힘이 막 실리고 있어 파워가 좀 부탁합니다. 아, 저도 진짜 제가 말한 종목이 좀 많이 가서 수익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그럼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